아내가 병들고 나서 나는 늘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내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수미는 내 마음을 알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내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에게 위로를 주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수미와 함께 서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나는 급히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본넷을 열어보니 엔진에서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차가 고장이 난 것 같은데요. 한수미도 창밖을 내다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시간에 정비소가 열려 있을까요?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처에는 정비소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점점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나는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비는 점점 거세졌고 이대로 차 안에서 밤을 보내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근처 숙소를 찾아보겠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로 가장 가까운 숙소를 검색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곽 지역에는 마땅한 호텔이 없었습니다. 결국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모텔. 나는 약간의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비가 점차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결국 모텔로 조심조심 차를 몰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프런트에서 방을 잡았습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 몸을 기댔습니다. 한수미가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 씨 너무 지쳐 보이세요. 그녀가 천천히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민호 씨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내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는 사람이란 걸.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세 장민호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철저한 음모로 아내의 절친을 위장한 마녀 같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남자라고 부릅니다. 서울에 빌딩 몇 개를 가지고 있고 전국 곳곳에 내 회사가 지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일만 보며 달려왔고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누구보다도 빈 껍데기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나는 내 아들을 잃었습니다. 35해 전 내 유일한 혈육이었던 4살배기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여행을 갔던 바닷가에서 아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 부부는 미친 듯이 아들을 찾았습니다. 경찰을 동원하고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직접 전국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 부부는 아이가 바다에 빠져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아들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난 후 내 가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내 혜자는 매일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잠들었고 잠에서 깨면 아이가 돌아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나는 그런 아내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아내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몸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신경쇠약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을 가누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나는 여러 병원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딱히 정확한 병명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질환입니다. 신경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기력 회복이 필요합니다. 약을 드시면서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나는 의사들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명 아내는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몸 전체가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흘렀고 아내는 이제 거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는 결국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아내를 요양병원에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회장님, 사모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늦은 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내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사모님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순간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곧바로 차 키를 집어들고 저택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 나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나는 아내를 지켜야 했는데 혹시 오늘이 마지막이 되는 것은 아닐까? 나는 가속 페달을 더욱 깊이 밟았습니다. 병원까지의 거리는 30분 남짓이었지만 그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바로 아내의 병실로 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간호사가 나를 가로막았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면회가 어렵습니다. 나는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아내 상태가 위급하다면서 면회가 안 된다고? 규정상? 규정 따위 개나 줘버려. 비켜. 나는 억지로 병실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간호사가 내 앞을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사모님께서 그 순간 다른 간호사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다른 간호사들과 달리 나를 정중히 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의 안내를 따라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아내는 산소 마스크를 낀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왔어. 아내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너무 늦었나? 내 눈앞에서 아내가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병실 한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민호 씨,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숨이었습니다. 아내의 고등학교 동창. 그녀는 아내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놀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오셨어요. 수미 씨. 혜자가 힘들어 보이길래 아침부터 와 있네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 아내를 이렇게까지 돌봐주다니. 혜자가 아픈 게 저도 너무 가슴이 아파서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한결같이 따뜻했습니다. 아내의 상태가 악화될수록 나는 점점 더 그녀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나는 병원을 찾을 때마다 간호사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장 회장님, 오늘은 사모님 상태가 안 좋아서 면회가 어렵습니다. 병원의 방침입니다.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이 병원에 낸 돈이 얼만데 감히 나를 막아? 그러나 그들은 태연했습니다. 오히려 나를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나를 도와주는 건 단 한 사람, 남자 간호사 하나였습니다. 그는 유일하게 나를 인간적으로 대해 주었고 아내를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병원에 갔을 때 그날도 한수미가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호 씨,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나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가 저렇게 누워 있는 걸 볼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아내를 지켜야 했는데.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민호 씨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아내가 병들고 나서 나는 늘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내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내 마음을 알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내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에게 위로를 주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수미와 함께 서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나는 급히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본넷을 열어보니 엔진에서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차가 고장이 난 것 같은데요. 한수미도 창밖을 내다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시간에 정비소가 열려 있을까요?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처에는 정비소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점점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짜증이 났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민호 씨, 일단 가까운 곳에서 하룻밤 묵고 내일 아침에 차를 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나는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비는 점점 거세졌고 이대로 차 안에서 밤을 보내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근처 숙소를 찾아보겠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로 가장 가까운 숙소를 검색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곽 지역에는 마땅한 호텔이 없었습니다. 결국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모텔. 나는 약간의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비가 점차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결국 모텔로 차를 조심조심 몰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프런트에서 방을 잡았습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 몸을 기댔습니다. 한수미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 씨, 너무 지쳐 보이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민호 씨,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내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는 사람이란 걸. 다음 날 나는 요양병원 복도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산소 마스크를 낀 채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힘없이 감긴 눈. 숨을 쉬고 있는 것이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병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젯밤 나는 한수미와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아내의 친구인데 나 역시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한수미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내 아픔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관계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한다. 그렇게 결심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늦은 시간이네요. 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나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해준 남자, 이 간호사였습니다. 그는 나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사모님 상태가 걱정되시죠?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모님 상태가 계속 악화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순간적으로 멈춰 섰습니다. 이상하다고?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확한 병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약물이 바뀌고 있다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처방이 일정하지 않고 원래 주어져야 할 약과 다른 약이 투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도 이해가 안 되네요. 그는 말을 아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병원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의심해야 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병원에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까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때 뒤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자 김 간호사와 여자 황 간호사였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싸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조용히 다가오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뭘 하고 계신가요? 나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아내 상태가 걱정돼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빛을 좁히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병원의 규칙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그 말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규칙? 여자 황 간호사가 냉소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면회 시간 외에 병실에 머무는 것은 곤란합니다. 나는 황당했습니다. 내 아내 병실을 가는 게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그들은 여전히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병원의 방침입니다. 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실랑이를 벌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경계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병원의 규칙을 내세우며 나를 병실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병원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핸들을 붙잡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뭔가를 숨기고 있다. 나는 이 병원의 어두운 비밀을 밝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나는 액정을 확인했습니다. 한숨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다정하게 들려왔습니다. 민호 씨, 오늘 너무 힘들었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저라도 곁에 있어 드릴게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뜻이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나는 차 안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수미와의 전화가 끝난 지 10분이 넘었지만 나는 아직도 전화를 쥔 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나를 위로하려는 듯한 다정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가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도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아내의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언제부터인가 내 곁에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아내가 병세가 나빠질수록 그녀는 점점 더 나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내 삶에 깊이 침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녀의 접근이 필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나는 핸들을 붙잡고 힘을 주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나는 다시 요양병원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늦은 밤이라 병원의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몇몇 병실에서 환자들의 낮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조용히 아내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병실 문 앞에서 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병실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괜찮아, 혜자야. 다 잘 될 거야. 곧 끝날 거야. 나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한숨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한수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싸늘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끝이 아내의 링거에 닿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내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뭐 하는 거지? 나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한수미는 순간적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이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 씨, 언제 오셨어요?
나는 천천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당신 지금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혜자 상태가 걱정돼서 좀 보고 있었어요. 나는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보였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아내 곁에는 제가 있을 겁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민호 씨가 곁에 있어 주셔야죠.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나는 더 이상 아내의 상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아내의 병세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도 내리지 않았고 치료법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아내가 복용하는 약의 이름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신경안정제, 진통제, 스테로이드. 그런데 낯선 이름의 약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곧장 이 간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그는 다소 피곤한 목소리였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복용하는 약이 이상합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나는 그의 말에 순간적으로 멈칫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오실 수 있습니까? 저 지금 병원이에요. 그래요? 그럼 조용히 3층 복도 끝으로 오십시오. 이 간호사는 나를 직원 전용 구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약품 목록이 정리된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는 내게 한 장의 서류를 건넸습니다. 나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내에게 처방된 약 중 하나가 원래 용량보다 2배 이상 투여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실수란 말입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이렇게 조작한 것입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누군가 아내를 죽이려 하고 있다. 그 순간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서류를 숨겼습니다. 그때 병원장 이성준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내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의 미소가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회장님,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의 가식적인 태도에 속이 뒤집혀 차갑게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본 서류에 따르면 아내에게 원래보다 2배 이상의 약물이 투여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성준은 태연한 표정으로. 처방 변경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환자의 상태에 맞춰 조정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나는 그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 아내의 상태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악화되기만 합니까? 그는 여전히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장 회장님, 의학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환자의 반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모님께서 특별한 체질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요. 그때 내 옆에 있던 이 간호사가 나직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더 대화를 이어가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병원장은 모든 걸 감추고 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이 병원에 뭔가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나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병원의 비밀을 밝히려면 내부에서 움직여야 한다. 내가 직접 정보를 얻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음 날 이 간호사가 나를 급히 불렀습니다. 나는 그의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나를 병원의 보관실로 데려갔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를 따라가며 물었습니다. 무엇을 찾았습니까? 그는 조심스럽게 보관함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내의 치료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 속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나는 손가락으로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뭐죠? 이 간호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혜자님께서 입원하신 지 한 달 뒤부터 특정 성분의 약이 지속적으로 투여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 약이 무엇입니까? 그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신경 억제제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신경 억제제?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약은 신경계를 서서히 마비시킵니다. 장기적으로 투여되면 환자는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결국에는 자가 회복 기능을 잃게 됩니다.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픈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병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 약을 처방한 사람이 누구죠? 그는 서류를 넘기며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그 이름을 보고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담당의 이성준 원장.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성준. 나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나는 곧장 이성준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그는 차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실까, 회장님? 나는 그의 책상 위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내 아내에게 신경 억제제를 투여한 이유가 뭐지? 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이건 사모님의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거짓말 마.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세요? 나는 속으로 분노를 사기며 생각했습니다. 이 자식 아직도 여유가 있군. 나는 돌아서서 병원장의 사무실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복도를 걸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성준, 너 두고 보자. 나는 핸드폰을 꺼내 이 간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그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원 내부 자료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도요. 전화를 끊고 나는 병원 밖으로 나섰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젖은 도로 위로 번지며 흐릿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핸들 위에 손을 올린 채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누가 왜 아내를 병들게 한 것인가? 그리고 한수미는 과연 어디까지 관련이 있는가?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한수미였습니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녀와 거리를 둬야 했습니다. 그러나 몇 초 후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는 결국 통화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민호 씨 어디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있습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서요.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나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초간 침묵을 지키다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 씨 혹시 저를 의심하고 있나요?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러나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려던 순간
병원 건물 뒤편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차에서 내려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병원 건물 뒤쪽은 평소 직원들만 드나드는 출입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벽 뒤에서 조심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남자 김 간호사와 여자 황 간호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병원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위를 살피며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서류 안에 중요한 증거가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들을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병원 뒷문을 빠져나가 골목길로 이동했습니다. 나는 최대한 소리를 죽이며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낡은 창고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김 간호사가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내 발밑에서 작은 돌멩이가 굴러갔습니다. 짧은 소리가 밤 공기 속에 울렸습니다. 김 간호사가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재빨리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누구야? 그들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김 간호사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서둘러야겠다. 그들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들이 문을 닫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안에 뭔가 있다. 나는 이대로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 이 간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병원 창고로 오세요. 수상한 움직임이 있어요. 그는 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몇 분 뒤 이 간호사가 도착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갑시다. 이 간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엽시다. 나는 문고리를 잡고 힘을 주었습니다. 낡은 철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상상도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어두운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여러 개의 철제 선반이 있었고 그 위에는 두꺼운 파일 뭉치와 봉인된 약병들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방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이건 이 간호사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나는 선반에 놓인 파일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겉면에는 특별관리 환자 기록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파일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파일 속에는 여러 환자들의 치료 기록이 있었는데 모든 환자들에게 동일한 약물이 투여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경억제제. 이 약물이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투여된 정황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내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박혜자 6년간 신경억제제 투여. 현재 상태 의식 저하.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 간호사도 파일을 확인하고는 경악했습니다. 이건 의도적인 겁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내 아내를 고의로 병들게 했다는 겁니까? 그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환자들도 같은 약물을 투여받았습니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벽을 짚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 과실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나는 손에 쥔 파일을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이 병원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이 간호사가 조용히 선반을 살피다가 밀봉된 약병 몇 개를 꺼내들었습니다. 회장님, 이 약들 보십시오. 나는 약병을 받아 들고 라벨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약병의 라벨에는 제약회사명과 정확한 성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손으로 적은 듯한 코드명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이 간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정식으로 승인된 약이 아닙니다. 그는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이런 약을 사용하려면
식약청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에서도 허가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병원은 왜 이렇게까지 불법적인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서류 뭉치를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기록들 특정 날짜 이후로 갑자기 환자별 투여량이 늘어났습니다. 나는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었습니다. 4년 전. 그 무렵부터 환자들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이 간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시기와 관련된 뭔가가 있을 겁니다. 병원에서 큰 변화가 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는 조용히 파일을 들여다보다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이 날짜 즈음에서 병원의 대주주가 바뀌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그는 조용히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의 마지막 줄에서 나는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주요 투자자 한수미.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수미?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파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4년 전 한수미가 이 병원의 주요 투자자로 등록되었고 그 이후로 신경억제제 투여량이 급격히 증가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 간호사도 긴장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수미 씨가 이 병원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가 이 병원에 투자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그 순간 창고 바깥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나는 재빨리 서류를 닫고 몸을 숨겼습니다. 누군가가 창고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창고 문 손잡이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누군가가 문을 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간호사와 나 조용히 몸을 낮추었습니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한숨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창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에 다정한 미소가 없었습니다. 대신 날카로운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손에 쥔 파일을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한수미. 이 여자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한수미는 어떤 파일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천천히 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읽고 있는 파일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움직였다가는 그녀에게 들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갑자기 파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나는 그녀의 표정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챙겨 가방에 넣더니 서둘러 창고 문을 나섰습니다. 나는 그녀가 완전히 떠난 것을 확인한 후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 간호사도 나를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녀가 무언가 알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직접 그녀를 상대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한수미에게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언제 어디서 볼까요?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장소를 정하겠습니다. 1시간 뒤 나는 서울 시내의 한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리고 기다렸습니다. 몇 분 후 그녀가 도착했습니다. 한수미는 평소처럼 우아한 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 씨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이 병원과 어떤 관계입니까?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어젯밤 병원 창고에서 당신의 이름이 적힌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표정을 굳혔습니다. 나는 그녀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4년 전에 이 병원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환자들에게 신경억제제가 투여된 기록이 있습니다. 한수미는 침착한 척하려 했지만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당신이 왜 이 병원에 투자했는지, 그리고 왜 내 아내를 포함한 환자들이 약물을 맞아야 했는지, 이제 설명할 때가 된 것 아닙니까? 그녀는 가만히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 씨, 저를 그렇게까지 의심하는 건가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을 말해주세요. 그녀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 병원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사업적인 이유였습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업적인 이유라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장기적인 요양 사업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투자한 겁니다. 그것뿐이에요. 나는 그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러나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젯밤 병원 창고에서 몰래 문서를 뒤지고 있었습니까? 그녀는 순간적으로 말을 멈췄습니다. 나는 그녀의 표정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미묘하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나는 그녀가 말을 얼버무리는 것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당신은 뭔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녀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웃음이 전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 너무 저를 몰아붙이는 거 아닌가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그녀는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민호 씨가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곧 알게 될 겁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뭔가 위험한 느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더욱 경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호텔 라운지를 나서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수미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나는 그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사무실로 돌아온 나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사실은 철저히 계획적으로 자신을 파멸시키고 있었다고 생각되니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한수미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하고 몇 시간 전 창고에서 가지고 나왔다가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한수미의 투자 관련 파일을 무심코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띵하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한상호, 한수미의 아버지가 한상호로 적혀 있었는데 어쩐지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 그 한상호가 맞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쳐갔습니다. 이럴 수가. 30년 전 한상호는 한 중견 건설사의 대표였습니다. 당시 장민호는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건설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작은 회사들을 인수하고 밀어내는 과정에서 여러 회사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한상호 건설사였습니다. 30년 전 한상호의 사무실에서 한상호는 저에게 회장님, 제발 공사 계약을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회사는 이 프로젝트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한상호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젊었던 나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수십 개의 기업을 경쟁에서 탈락시켜야 했고 감정에 휘둘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 사장님, 사업이란 게 원래 냉정한 것입니다. 자본이 없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한상호는 무너져 내리는 듯한 얼굴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 나는 한상호 건설사 대표, 파산 후 극단적 선택이라는 기사를 그저 한 줄의 뉴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사업의 일부였고 나는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상호의 딸이 한수미였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간의 일이 모두 계획적인 복수였다는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나의 눈빛은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어려운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40년 전 나의 결정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40년 후 나의 아내를 병들게 하고 나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한수미는 단순히 아내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우연히 나의 곁에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복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설계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한수미. 나는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호 씨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걱정스러운 척. 하지만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한 거짓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는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화려한 도심의 불빛이 번쩍였지만 나의 눈빛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 한 잔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약속 시간까지 3분. 그때 로비 쪽에서 부드러운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시선을 들었습니다. 한수미. 그녀는 변함없이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두운 네이비색 코트를 걸친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태연하게 장민호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민호 씨 오랜만이에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는 아무런 인사도 없이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이 이 병원의 최대 투자자였더군요. 차가운 목소리가 라운지의 공기를 가로질렀습니다. 한수미는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그래서요. 나는 그녀에게 서류를 던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적힌 투자자 명단과 아내에게 투여된 약물 기록이 포함된 문서였습니다. 한수미는 서류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4년 전 내가 이 병원에 투자하고 나서부터 아내의 병세가 악화되었어. 그리고 당신이 내 옆에 더 가까이 다가왔지.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겠지. 날 무너뜨리기 위한. 한수미는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역시 민호 씨답네요. 이 정도까지 알아냈군요. 그녀는 커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한 모금을 마신 후 다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요. 이건 계획이었어요. 오래전부터요. 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감정을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왜 하필 내 아내였지? 한수미는 천천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녀의 대답에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를 무너뜨렸다면 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무너뜨려야 했어요. 그것이 내 복수였어요. 한수미는 마치 오래된 사실을 설명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깊은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를 기억이나 할까요? 한상호. 내 아버지는 당신의 기업 확장 때문에 모든 걸 잃고 결국 목숨까지 버렸어요. 그때 난 18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내 목표는 단 하나였어요. 당신이 내 가족에게 했던 그대로 돌려주는 것. 나는 눈을 감았다 뜨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에게 이런 짓을 한 게 정당화된다고 생각하나? 한수미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해 못하겠죠. 당신은 언제나 강자의 위치에 있었으니까. 그 순간 라운지의 입구에서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한수미는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한수미 씨. 한 형사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수미 씨를 의료 범죄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에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결국 이렇게 나오는군요. 나는 그녀를 싸늘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선을 넘었어.
한수미는 경찰에게 수갑을 채워지면서도 여유로운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시작일 수도 있는데. 그 말에 나는 미세하게 찡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바다에 빠졌다고 누가 말했죠? 나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무슨 말이지? 한수미는 입가에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진실은 늘 감춰져 있는 법이에요, 민호 씨. 경찰들은 그녀를 끌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가 나의 머릿속을 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나의 아들이 바다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면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인가?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대체 무슨 게임을 벌이고 있는 거지? 그러나 나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구치소 면회실에 서 있었습니다. 한수미가 체포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아내를 병들게 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병원에 불법적인 약물 투여 증거도 확보되었습니다. 경찰들은 이 사건을 앞으로 더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 관련된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도 하나씩 검거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신 아들이 바다에 빠졌다고 누가 말했죠? 한수미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몇 번이나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건 그녀가 남긴 흔한 심리전일 뿐이다. 하지만 나의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 아들이 살아있는 것인가? 이 생각으로 누군가가 나를 구치소로 한수미를 면회하도록 떠미는 것 같았습니다. 한수미는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피식 웃으며 천천히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40년 전 당신이 내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날을 기억하시나요? 그날이 어떤 날이었을까요? 나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계속되자 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날은 바로 내가 당신에게 복수를 하고야 말겠다고 다짐하던 날이에요. 숨이 멎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뭐? 나는 그날부터 당신에게 어떻게 복수할지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우연히 여고 동창으로 알고 지내던 혜자가 당신과 결혼하고 그리고 몇 년 뒤 난 당신이 행복한 얼굴로 가족과 함께 바닷가에 있는 것을 지켜봤어요. 한수미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내 속이 부글부글 끓더군요. 그래서 난 결심했어요. 당신도 나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려야 한다고. 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래요. 한수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내가 데려갔어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나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거짓말 마. 믿고 싶지 않겠죠. 하지만 사실이에요. 나는 당신이 내 아버지를 빼앗아간 것처럼 당신의 아들을 빼앗았어요. 대체 어디로 데려간 거야?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당신에게 같은 고통을 주기 위해 데려간 거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는 나의 새로운 복수 계획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민호 씨, 그동안 당신을 도와줬던 이 간호사 있죠? 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맞아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아들이에요. 이제까지 자신이 신뢰하며 아내를 돌봐주던 사람. 병원의 비리를 함께 밝혀내고 혜자를 살리기 위해 힘써주던 이 간호사. 그 사람이. 그게 사실이라고?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떨었습니다. 한수미는 여전히 태연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믿기 어렵겠죠. 하지만 그 아이는 35년 동안 내 손에서 자랐어요. 난 그 아이를 보면서 당신을 증오하는 마음을 키웠어요. 그리고 언젠가 이 아이가 당신을 직접 무너뜨리도록 만들 계획이었죠. 나는 한순간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나는 병원으로 가는 길 내내 숨을 가다듬을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를 세우고 한동안 핸들을 움켜쥔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동안 수천 번도 넘게 상상했습니다. 만약 아들이 살아있다면 어떤 모습일지, 만약 다시 만난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하지만 지금 나는 어떤 말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결심하듯 차 문을 열고 병원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간호사가 병실에서 아내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환자 침대 옆 무표정한 얼굴로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던 그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병원의 간호사가 아닌 다른 의미의 사람으로 그를 바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온 것을 알고 회장님 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 그 아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목구비 어딘가에서 분명히 자신과 아내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구나. 이 간호사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내 아들이야. 나는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이 간호사는 쉽게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한수미 원장님 밑에서 자랐고, 그 순간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수미가 널 데려갔다. 35년 전 바닷가에서 실종된 아이가 바로 너였어. 이 간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지만 그가 말하는 순간 침대에서 아내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또렷한 의식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아내의 시선이 천천히 이 간호사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우리 은찬이? 이 간호사는 자신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의 머릿속 깊은 곳에서 묻혀있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아주 어릴 적 누군가가 자신을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손길, 다정한 목소리, 포근한 품. 어머니?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그 단어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내는 내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뻗어 이 간호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들 내가 우리 은찬이 맞구나. 그 순간 이 간호사의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너무 오랜 시간 자신의 가족이 누구인지 몰랐고 가족이라는 존재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를 부르는 이 여인의 눈빛 속에는 분명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숨에 다가가 아들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늦게 알아봐서,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하다. 나의 목소리는 울컥하며 갈라졌습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내가 아들을 품에 안고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이 간호사는 떨리는 손으로 나의 등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몇 주 아내의 병세는 기적적으로 호전되었습니다. 한수미가 몰래 투여했던 신경억제제는 더 이상 아내를 올가매지 않았고 아내는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 간호사는 이제 더 이상 병원의 직원이 아닌 나의 아들 은찬으로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은찬아, 이리 와서 같이 밥 먹자. 아내는 정성껏 차린 식탁에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그는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자연스럽게 불렀습니다. 나는 아들의 옆에서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35년 전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았고 이제야 진정한 행복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는 나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그 순간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가족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모든 상처를 딛고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가 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신의 성공을 위해 남의 아픔을 알지 못하고 인과응보라고 그 아픔이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것 같아요. 저도 다시 가족이 행복을 찾았지만 과거에 앞만 보고 달렸던 시절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또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